강준혁 저택의 웅장한 살롱은 크리스탈 샹들리의 따뜻한 빛 아래 반짝였다. 이 호화로운 환경의 모든 디테일은 대리석 바닥부터 벽을 장식한 신중하게 선택된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주인의 엄청난 부를 반영했다. 맞춤 정장과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이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서로 부딪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음악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30대의 키 큰 남자.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의 날카로운 검은 눈과 오만함에 가까운 자신감을 지닌 준혁은 부지의 광대한 정원이 보이는 커다란 창문 근처에 섰다. 그날 저녁은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성공기라는 용어는 준혁이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용어였다. 그에게 부는 단순히 번영의 척도가 아니라 우월함의 증거였다. 그의 손님들은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다. 같은 세계관을 가진 엘리트 집단은 특권에 젖어 있고 궁전 너머의 세상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 중에는 준혁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존심에 대한 말다툼을 하는 상대인 민석호가 있었다. 석호는 준혁보다 키가 작고 땅딸막했으며 도발에 대한 사랑을 암시하는 끊임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혁에게 다가가 소주 한 잔을 손에 들고 장난기 어린 눈을 빛냈다. 준혁아, 알잖아. 석호가 창틀에 기대어 앉아 말을 시작했다. 넌 항상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자랑하잖아. 그게 사실이니까 준혁이 주저없이 대답하며 잔에서 한 모금 조심스럽게 마셨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부인할 수 없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그럼 이 이론을 시험해보자. 석호가 말했다. 그의 미소가 커졌다. 도전이 있어. 준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호기심이 생기지만 조심스러웠다. 석호의 도전은 종종 과도하고 터무니없을 정도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우정의 기둥이 되었고 우월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었다. 계속해 준혁이 말하며 석호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석호는 시선을 거리로 돌려 아래의 인물을 극적으로 가리켰다. 저택은 언덕 위에 있어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했다. 심지어 그곳에서도 그는 거리에서 움직이는 인물을 볼 수 있었다. 그 여자, 석호가 가리키며 말했다. 이 모임에 어울리는 숙녀로 만들 수 없을 거야. 준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석호의 손짓을 따라갔다. 그 여자는 어깨에 낡은 담요를 두른 채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멀리서 보아도 그녀의 흐트러진 외모와 녹슨 주석 상자를 움켜쥐는 모습은 그녀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농담이야. 준혁이 목소리에 약간의 의심이 섞여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석호가 도전적으로 대답했다. 그녀와 결혼해서 진짜 숙녀로 만들어. 돈과 영향력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보여줘. 준혁은 다시 유리잔으로 시선을 돌려 그 제안에 부조리를 숙고했다. 내가 왜 그런 연극에 몸을 맡겨야 할까? 돈이 전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야. 석호가 대답했고 그의 미소는 활짝 웃으며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흥미롭게 만들 테니까. 네가 할 수 없는 20억 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여러 손님이 그 대화에 이끌려 두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액게임의 전형적인 긴장감이었다. 준혁의 시선은 다시 한번 거리의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초점을 맞추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아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엉키고 얼굴에 변색이 생겼고 그녀가 밤의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존재에는 뭔가 깊은 불안감이 있었다.
그녀의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준혁이 필사적으로 무시하려고 했던 세상을 뚜렷이 상기시켜주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내가 못할 것 같아. 강준혁이 도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너한테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민석호가 대답했고 그의 어조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래도 괜찮아. 패배를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은 아니야. 준혁은 엄숙하게 잔을 내려놓았다. 논리보다 강한 그의 자존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도전은 우스꽝스럽고 모욕적이었지만 물러서는 건 생각할 수 없었다. 좋아, 준혁이 말했다. 3개월 후면 그녀는 알아볼 수 없을 거야. 모든 면에서 진정한 숙녀가 될 거야. 방 안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지만 준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은 가로등이 깜빡이는 동안 거의 보이지 않는 아래의 그림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시험인지,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방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녀를 만나볼까? 석호가 물었고 이미 계단으로 향했다. 준혁은 주저없이 따라갔고 도전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실렸다. 그가 내려가자 살롱의 웅장함은 사라지고 시원한 밤 공기와 서울의 번화한 거리의 먼 웅성거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여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세상이 계속 그녀 주위를 돌고 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준혁과 석호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잠시 그들을 방심하게 만든 조용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당신. 마침내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이 뭐야? 그 여자는 망설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사용하지 않아서 쉰 듯했다. 지은.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준혁은 심호흡을 했다. 그가 완전히 생각해내지 못한 게임의 시작이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지은.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싶니? 지은이 그를 응시하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결정이 무엇이든 준혁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혁의 호사스러운 삶과는 대조적으로 겸손한 건물이었다. 지은은 방 구석에 서서 낡은 코트를 꽉 움켜쥐었다. 살균제와 퀴퀴한 공기의 냄새가 분위기를 가득 채웠다. 준혁은 그녀 옆에 앉아 무표정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참을성 없이 두드렸다. 그에게는 축하할 날이 아니라 완료해야 할 간단한 거래였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은은 보도에 앉아 먹을 동전 몇 개를 모으고 있었다. 지금은 준혁의 비서 중 한 명이 제공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려고 했다. 여기에 서명해 준혁이 말하며 그녀에게 펜을 건네고 결혼 증명서의 선을 가리키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마치 자신을 공격할 것처럼 종이를 응시하며 망설였다. 그녀는 준혁을 올려다보았다. 왜 이러는 거야?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그녀를 잠깐 쳐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참을성 없음과 즐거워하는 초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둘 다에게 이롭기 때문이야. 너는 먹을 것도, 머리 위에 지붕도, 돈도 있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프로젝트야. 그녀는 그 말에 몸을 떨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 지은은 그것이 친절이나 자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존심과 자존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안정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유혹적이어서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강준혁이 펜을 다시 잡았을 때 잠깐 그의 손가락에 닿았지만 그는 마치 그 덧없는 접촉조차 지나친 것처럼 재빨리 물러섰다. 예식을 주재하는 판사는 형식적이고 서둘렀으며 그 앞에 서 있는 이상한 커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 준혁은 그의 서약에 간단히 예라고 대답했고 지은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판사가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했을 때 지은은 기쁨도 안도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날카로운 체념만이 있었다. 준혁은 그들이 법원을 떠날 때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차, 세련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연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따라갈지 망설였다. 타세요. 준혁이 갑자기 말하며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지은은 코트를 움켜쥐고 차에 올랐다. 내부는 준혁 본인만큼이나 깨끗하고 차가웠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로 가득했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아무것도 만지고 싶지 않았다. 준혁의 운전기사는 40대의 냉정한 남자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지은은 창밖을 응시하며 서울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고 엔진의 부드러운 웅웅거림만 들렸다. 준혁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불안의 물결을 느꼈다. 저택이 그녀 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웅장한 기둥과 정교하게 배치된 정원은 접근하기 힘든 웅장함을 풍겼다. 그녀는 준혁을 따라 집으로 향했고 그녀의 낡은 구두는 광택이 나는 대리석에 울려 퍼졌다. 집안은 더욱 위압적이었다. 높은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모든 표면이 반짝였다. 지은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고 그녀의 존재는 주변의 완벽함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이쪽으로 준혁이 말하며 그녀를 긴 복도로 안내했다. 그는 문 앞에 멈춰 서서 문을 열었고 겸손한 객실이 드러났다. 지은이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여전히 크고 호사스러웠지만 집의 다른 곳과 비교하면 이 방은 그녀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여기 머물러. 준혁이 말했다. 식사는 가져다 줄게. 필요한 게 있으면 직원에게 물어보렴. 귀찮게 하지 마.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를 더 단단히 조였다. 준혁의 어조는 이 하브이가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의 조건에 따라 여기 왔고 그녀는 그것을 기억해야 했다. 그는 잠시 문간에 머물렀고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잠깐 스쳤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깜빡임이 생겼다. 호기심이나 연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타난 것만큼 빨리 사라졌다. 휴식해. 그는 갑자기 말하고 돌아서 걸어갔다. 지은은 문을 닫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문에 기대어 섰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세상에 침입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완벽하게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는 만질 수 없을 만큼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쩌면 이게 그녀가 다시 시작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자 방의 삭막한 완벽함은 그녀의 두려움을 더 깊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여기의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외부인, 침입자, 프로젝트였다. 아래층에서 준혁은 술잔을 따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전날 밤에 그의 손님들은 그의 결정에 감격했고 상황의 부조리에 웃었다. 석호는 그의 용기에 건배했지만 준혁은 그 남자의 승인이 조롱으로 물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잔에 호박색 액체를 돌렸고 그의 생각은 그 여자에게 돌아갔다. 그녀에 대해 그를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익숙하게 지내던 세련된 여성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날카로웠다. 준혁과 지은 사이의 긴장은 이상한 일상 속에서 계속되었고 매일 침묵과 기계적인 몸짓으로 점철되었다. 지은은 이 사치와 차가움의 세계에서 점점 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고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극장의 인형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때때로 미묘한 형태의 해방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원에서 자신을 잃거나 가정부 중 한 명인 혜진과 작은 대화를 나눌 때였다. 이런 순간은 드물었지만 소중했다. 어느 날 저택의 거대한 도서관을 혼자 걷던 중 거의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방 지은은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초상화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림 속의 남자가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는 듯했고 그녀는 몸을 떨었다. 강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 뒤를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잠시 예술 작품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는 역사만 있을 뿐이야.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기억도요. 둘 다 짊어지기에는 무거울 수 있어요. 지은은 마치 그의 말이 말하지 않은 침묵을 깨뜨린 듯 천천히 고개를 그에게 돌렸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거의 우울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기억은 감옥이 될 수 있어.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시선을 돌렸다. 준혁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자유롭다고 생각해. 지은의 눈에 반항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의 질문에 담긴 아이러니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고 그녀 안에서 매일 자라나는 자율성의 속삭임이었다. 완전히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잊을 생각이 없어. 준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한 뒤 돌아섰다. 그는 긴 대리석 복도를 걸어가며 긴장된 침묵을 남겼다. 지은은 잠시 그를 눈으로 따라간 다음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결혼, 이 도전 모든 것이 자존심의 시험으로 귀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부과된 운명에 조용히 반항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직원들과의 모든 상호작용, 가정부 혜진과 나누는 모든 작은 인간적 행동, 심지어 정원에서 혼자 보낸 순간조차도 그녀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다. 자신을 재건하는 감각이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준혁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참여한 게임은 무시할 수 없는 암묵적 규칙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몰랐지만 지은은 날이 갈수록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그녀는 이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 위압적인 집에서 아무리 차갑고 멀어 보일지라도 지은은 위안의 한 구석을 찾았습니다. 일종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천천히 커져갔고 조용히, 하지만 준혁이나 그녀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힘으로 말입니다. 투자자 갈라의 저녁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준혁의 반응에 영역적 성격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방에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기도 했고, 그의 진술은 분명히 차가움이 섞여 있었지만 지은에 대한 그의 권위에 대해 누구도 의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그 순간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탄으로 가득 찬 시선은 그녀를 무대 위의 인형, 관찰되고, 분석되고, 판단받는 대상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요. 이 변화는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그녀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위축되지 않고 대화에 끼어들었고 전에 없던 자신감으로 칭찬과 질문에 답했습니다. 분위기는 우아하고 예의 바르고 그녀의 취향에는 너무 과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그녀가 주목받는 것을 보고 자부심과 좌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여성이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힘을 찾은 것처럼 그녀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무언가가 그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녀가 변했어. 준혁에게 더 가까이 있는 다른 손님이 중얼거렸고 지은이가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것을 알아챘다. 이제 좀 더 인간적인 거야.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이 겉보기의 순진한 발언은 그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그는 그녀를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한 일이 결국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다. 지은은 더 이상 그가 농담조로 부르던 프로젝트나 게임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복잡한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였다. 지은은 마치 처음으로 그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말에서 그 변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깨지기 쉬운 균형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준혁은 영원히 그녀에게 행사하는 그의 통제력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고 매일 더 많은 힘을 얻었으며 그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저녁은 계속되었지만 새로운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다. 손님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술을 마셨지만 그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맴돌았다. 사라지고 싶은 마음과 당당하게 서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은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알았다. 이 밤은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준혁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침입자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이상 논평할 여지가 없었다. 저녁 내내 지은은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했다. 그녀는 정중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의 지성은 모든 대화에서 빛났다. 준혁은 처음으로 그녀가 그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늦게 각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준혁은 복도에 멈춰 섰다. 오늘 밤 잘 행동했어. 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그에게 돌아섰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내가 널 위해 한 게 아니야. 그녀는 그냥 대답하고는 걸어갔다. 그는 그녀가 복도를 따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뒤섞였다. 처음으로 그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투자자들의 밤은 지은뿐만 아니라 준혁에게도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의 변신에 대한 소문은 그의 친구들에게 빠르게 퍼졌다. 그가 한때 조롱하고 집에 데려온 여자가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얻은 관심과 함께 더 큰 감시가 찾아왔고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숨겨진 오래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혁은 자신이 내기를 이겼는지 아니면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 이후 며칠 동안 지은은 사람들이 그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낯선 사람들이 이제는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종종 호기심이 섞인 그들의 칭찬은 질문과 함께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어? 서연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거만함은 거의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침착했던 지은은 우아하게 대답했고 그들의 판단이 그녀를 흔들게 두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은 자신의 감정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은의 시선은 그의 세상을 너무나 쉽게 항해했고 그가 그녀에 대해 얼마나 틀렸는지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상상했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였습니다. 그가 존경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이자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인 민석호가 찾아왔다. 석호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위스키 한 잔을 손에 들고 준혁의 사무실로 들어가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작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군. 그는 조롱조로 말했다. 정말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준혁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그는 이런 대립을 예상했지만 석호의 말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자랑하려고 온 거라면 나를 내버려 두지 마. 준혁이 차갑게 대답하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도전의 조건은 명확해. 그녀는 잘 적응한다는 걸 증명했어. 석호는 위스키를 휘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감명받았어. 하지만 말해봐. 준혁. 자정이 되면 모든 게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 적이 있어.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물었다. 석호가 몸을 기울이며 입술에 더 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녀가 정말 여기에 속한다고 가정하지 말자. 당신은 그녀를 차려입히고 닦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글쎄요. 알다시피요. 그는 그 말을 공중에 떠올리게 했고 그 의미는 분명했다. 준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다. 석호의 미소는 잠시 흔들렸다가 그는 정중한 가면을 다시 썼다. 이 시간의 여성이네요.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강부인 지은은 흔들리지 않게 그를 바라보았다. 손님이 온 줄 몰랐어요.
그녀가 차분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석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태도는 느긋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방금 준혁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낮은 어조로 말했다. 정말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 놀랐어. 지은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어떻게? 석호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깜짝 놀라 망설였다. 상황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어. 그는 말했다. 지은의 입술이 가느다란 미소로 말려올랐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상황이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야. 성격이 정의하는 거야. 그 말은 도전처럼 공중에 떠올랐다. 잠시 석호는 불안해 보였다. 조용히 지켜보던 준혁은 지은의 차분한 태도에 자부심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금세 부끄러움에 가려졌다. 석호의 좁은 관점을 공유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석호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금세 회복하며 팽팽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준혁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파트너를 찾은 모양이구나. 석호가 방을 나가자마자 지은이 준혁에게 돌아섰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 남자, 그녀가 말했다. 그는 내 친구가 아니야. 준혁이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난 그를 몇 년이나 알고 있었어. 그는 어려운 사람이야. 어려워. 지은이가 말을 가로채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너를 존중하지 않아. 그는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 왜 그를 내 삶에 두는 거야?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강렬함에 놀랐다.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적어도 인정할 만한 대답은 없었다. 그는 질문을 피하며 돌아섰다. 복잡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복잡하지 않아. 내 삶의 자리를 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게 두려울 뿐이야. 그녀의 말은 그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강타했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조용한 힘은 그를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었다. 석호의 방문으로 인해 일어난 감정은 그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서 그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진실을 마주하도록 강요했다. 지은의 조용한 힘, 다른 사람들의 얕보는 태도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는 그를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오만하게 상상했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고 그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준혁은 지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작은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쳐놓은 그녀를 발견했다. 그가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표정은 차분하지만 경계심이 강했다. 준혁은 말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너는 전에 잘 다뤘잖아.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천천히 책을 덮고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나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았어. 나답게 행동했어. 준혁은 그녀를 관찰하며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궁금해졌다. 그는 정말로 이 내기를 이겼을까? 아니면 그저 빠져들었을까? 괜찮아. 강준혁이 물으며 그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닫고 옆에 두었다. 뭐 하고 싶어? 그녀가 물었다. 준혁은 잠시 주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했다.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는 말을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지은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입술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서울 말씀이신가요? 준혁은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울.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지은은 의자에 살짝 기대어 앉았고 손을 무릎에 얹었다. 계속하세요. 준혁은 심호흡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인정했다. 저는 당신을 게임의 말처럼 대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정당화했어요. 당신은 그것에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은이 물었고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준혁이 대답하며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넌 꼭두각시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니야. 넌 대단해. 넌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직면했고, 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우아함과 힘으로 그것을 해냈어. 지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왜 지금 나한테 이걸 말하는 거야? 내가 처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서야. 준혁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 지은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용서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야. 준혁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가 얻어내는 거야. 알아. 준혁이 거의 숨을 쉬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의향이 있어. 지은은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취약함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입고 있던 오만함의 갑옷에 금이 간 것입니다. 과거를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준혁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중요한 자선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사용하여 노숙자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했습니다. 지은은 그의 노력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또 다른 시도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신중한 낙관주의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지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 앉아 있었고 늦은 오후의 햇살이 울타리와 피어난 꽃 위로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준혁이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에 대해요. 그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지은은 고개를 기울이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단을 시작하고 싶어요. 준혁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사회에서 간과되거나 거부당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 지은의 눈이 놀라 크게 뜨였다. 정말 이걸 진짜로 하고 싶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리고 내가 운영하길 바라. 지은이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나. 왜 나야? 이게 무슨 뜻인지 너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준혁이 대답했다. 너는 살아봤잖아.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고 나는 널 믿어. 그 말은 의미심장하게 공중에 떠 있었다. 지은은 그의 얼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남자를 보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좋아, 지은이 마침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을 말해봐. 예준혁이 말했다. 너도 참여해야 해. 지은이 말했다. 명패에 적힌 이름만이 아니라 소매를 걷어붙일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표정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묻어났다. 거래, 그 뒤에 몇 달은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준혁의 지원을 받아 그녀는 하늘이라는 한국어 단어에서 따온 하늘의망재단이라는 조직을 설립했는데 이는 두 번째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이 재단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특히 중점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의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준혁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쉼터를 방문하고 행사에서 연설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지은은 그의 노력의 진실성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이 농담이라고 내기를 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신뢰는 깨지기 쉬운 것이었고 지은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중 준혁이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언제나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조용히 물었다. 지은이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용서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준혁아.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야.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결의로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다릴 준비가 되었다. 그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얻을 준비가 되었다. 그들이 별빛 아래 함께 서 있을 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고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히 바랐다. 과소평가된 지은이 그를 그 자신으로부터 구해줄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늘의망재단의 1주년은 지은이 자신의 일이 처음으로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느낀 바로 그 보호소에서 기념하는 행사로 기념되었다. 한때 낡고 방치되었던 그 건물은 재단의 기금으로 리노베이션 되었다. 벽은 이제 밝고 환영하는 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의 수다와 어우러졌습니다. 지은은 입구 근처에 서서 손님이 도착할 때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변신은 안팎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방을 훑어보았고 그의 눈은 즉시 지은을 찾았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룹과 이야기하는 그녀를 지켜보며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빛났습니다. 오지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완전히 자신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가가자 지은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빛났습니다. 왔어.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을 거야.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대단해.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 우리는 해냈어요. 지은이가 바로잡았다. 그녀는 군중을 둘러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녁 프로그램에는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연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고난, 회복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찾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는 지은이 몇 달 전에 만난 싱글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원이 말을 시작하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무서웠고 길을 잃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곳은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아들과 함께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 안은 박수로 들끓었고 회원은 무대에서 내려와 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대단해요.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준혁은 멀리서 지켜보며 낯선 감정으로 가슴을 꽉 다물었다. 자부심, 감탄, 사랑. 이 모든 감정이 뒤섞였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겸손함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준혁은 지은이 대피소의 작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은과 함께 난간에 기대어 섰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는 침묵을 깨며 말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너도 준혁은 시선을 지평선에 고정했다.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인정했다. 바꾸는 것, 내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적절한 상황이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섰고 그들의 여정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느껴졌다. 마침내 준혁이 그녀에게 돌아섰고 표정은 진지했다. 지은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무언가 물어볼 게 있어. 지은이 고개를 기울이며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뭐야? 준혁이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지은이가 상자를 열자 숨이 멎었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반지가 드러났다. 이 모든 게 최악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건 알아. 준혁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바꿔 놓았다는 걸 깨달았어. 넌 내게 존재의 의미를 보여줬어. 그는 숨을 내쉬며 몸을 가다듬고 계속했다.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묻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해서 묻는 거야. 그리고 평생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번엔 진짜로 나랑 결혼해 줄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잠시 그녀는 너무 감동해서 대답할 수 없었지만 준혁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그가 진심을 가지고 연약하고 남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강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반지를 지은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팔로 끌어안고 멀리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동안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람들, 재단 직원, 그리고 그들이 도와준 몇몇 사람들로 둘러싸인 친밀한 의식이었습니다. 지은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통로를 걸어갔고 그녀의 시선은 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약을 나누는 동안 방 안에 단 한 명의 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모든 순간, 모든 도전을 통해 지원하고
항상 당신이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떨리지만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당신이 된 사람 그대로를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것을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키스하자 박수가 터져나왔고 서로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어온 삶에 대한 헌신도 굳건히 했습니다. 하늘희망재단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도록 도우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지은은 사회 정의를 위한 영향력 있는 옹호자가 되었고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외모를 넘어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때 오만함과 부로 정의되었던 준혁은 함께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베푸는 법, 성장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집 정원에 앉아 입양한 아이들이 꽃 사이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던 중 준혁은 지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예상치 못한 시작조차도 아름다운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만들어 온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